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항소 포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정작 항소를 포기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자신의 의견은 달랐다고 뒤늦게 반박에 나섰습니다. 검찰총장 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검찰 내부에선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 소식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이틀 만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며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고 적었습니다. 불과 1시간 뒤 사의를 밝혔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이어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대검의 지휘권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끝까지 항소 포기를 반대했지만 결국 대검의 의견을 따랐다는 설명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했다는 노만석 대행의 입장을 사실상 반박한 건데 수뇌부를 향한 검찰 내부의 불만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전국 검사장 단체 대화방에선 다수 검사장이 항소 포기 과정을 소명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최종 판단은 서울중앙지검장이 하는데 대검의 의견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소신 있게 항소했어야 한다는 내부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 초임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수사검사와 공판검사의 항소 제기라는 만장일치 결정에 법무부와 대검이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법무부 장관과 대검 수뇌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항소 제기에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주요 사건에 대한 통상적인 보고 절차였으며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사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대장동 사건 검찰 수사팀에 대한 폭로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된 남욱 변호사는 검사가 조사 과정에서 배를 가르겠다며 위협해 수사 방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폭로했는데요. 민주당은 애초부터 검찰의 조작 기소였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에 대한 윗선의 외압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어떤 검사는 배를 가르겠다고도 했다며 이런 말까지 들으면 검사의 수사 방향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폭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 변호사의 증언으로 대장동 사건 자체가 조작 기소로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기소 자체가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을 회유, 협박에 허위 진술을 받아 조작 기소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증언으로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부당한 지시로 왜곡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은 본분을 잃은 채 명백한 항명을 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등을 통해 이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규탄했습니다. 원칙을 중시하며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결정에 윗선이 개입돼 있는지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 포기가 결국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규정지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외압의 몸통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의견입니다. 국민의힘은 조작 기소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실체적 진실에는 눈 감고 정부 여당의 유리한 프레임만 믿으라는 궤변이라며 항소 포기하도록 만든 사람이 무엇 때문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실체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김건희 씨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으로부터 해외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가방에서 함께 발견된 편지엔 당대표 당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거라는 김 의원 측의 해명이 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말이 되는 소리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고은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판은 여야 가리지 않고 터져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당선을 도와줘 감사하다며 건넨 명품백이 어떻게 단순한 사회적 예의가 될 수 있냐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 사람들에게는 뇌물과 상납이 사회적 예의와 동의어입니까? 여당 대표의 배우자가 대통령 부인에게 고가의 선물을 건네는 게 미덕이자 관행이라는 듯한 해명이 경악스럽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누가 100만 원짜리가 100만 원이 넘는 명품백을 예우 차원에서 둡니까? 전 야외적 예우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지금 너무 국민들 기만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한 인사는 비속어까지 쓰면서 공분을 감추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저기서 빡쳤어요. 김기현 의원이 해명을 하는데 사회적 예의 차원이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얘기도 못 지킨다는 거냐, 김기현? 답을 한번 해보죠. 김 전 대표 측이 법망을 피하려고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자기가 한 일을 아내에게 씌운다면 윤석열보다 비열한 인간성이라고 꼬집거나 뇌물죄보다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아보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이었습니다. 내로남불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자신의 부인이 김건희 씨에게 명품백을 건네던 무렵 김기현 전 대표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뇌물로 규정하며 맹폭했습니다. 그 정도 돈 봉투 가지고 뭐 그리 시끄럽게 떠드느냐고 국민들에게 야단을 치는 듯합니다.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비리에 둔감한 민주당 저변의 심각한 도덕 불감증을 김 전 대표 측이 당대표에 당선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대가성과 관련한 부분이 명백하게 규명돼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된 지 100여일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구치소에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6억 5천만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연봉의 2.5배에 달하는 돈인데요. 과세도 어려운 영치금을 사실상 정치 기부금 창구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초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정 바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소를 짓고 손인사를 하거나 취재진에게 비켜달라고도 했습니다.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지만 지난 7월 재수감 이후로는 구치소 독방 생활이 건강을 해치고 있다며 재판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다시 재판 출석을 재개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재수감 기간 받은 영치금 규모가 공개됐습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모두 6억 5,725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연봉의 약 2.5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입금 횟수만 12,000건이 넘어서 하루 100번 이상 영치금을 받은 셈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가운데 대부분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했습니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구치소 안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계좌 잔액을 최대 400만 원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1,000만 원이 넘는 액수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지만 영치금은 입출금 횟수나 한도에 제한이 없고 잔액만 4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면 됩니다. 실제 과세도 어렵기 때문에 영치금이 정치 기부금의 우회 통로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6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누가 그것을 제공했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쉽사리 그 돈이 흘러 들어가게 두는 것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같은 기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보다 많은 영치금을 받은 수감자는 없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 3위를 기록했고 남부 구치소에 수감된 김건희 씨도 2달간 2,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이어서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속보입니다. 의식이 있는 채로 매몰돼 있다 구조 작업이 길어지면서 끝내 숨을 거둔 노동자가 오늘에야 비로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장에선 원활한 수색과 구조 작업을 위해 사고 현장 양옆에 보일러 타워를 해체하는 작업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최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현장. 열려있는 구급차 뒷문 앞에 구조대원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잠시 뒤 사고 현장 밖으로 구급차가 나갑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가 구조 작업이 길어지며 숨진 노동자는 사흘 만에 현장 밖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분 발견한 시간은 6일 15시 14분에 발견했는데 지금 구조가 됐습니다. 이후 구조 인력을 동원한 수색 구조 작업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대신 무너진 보일러 타워 5호기 양옆에 있는 높이 60m의 4-6호기 타워 해체를 위한 사전 작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들 타워는 이미 구조물 일부가 제거돼 추가 붕괴 우려가 큰 탓에 중장비 투입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구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6호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호기와 6호기 해체는 취약화 과정을 마친 뒤 화약을 사용해 발파공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발파 시 충격과 잔해물 낙하 방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한 뒤 최종 발파 시점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실종자 2명에 대한 수색과 사망 추정자 2명에 대한 구조는 4-6호기 해체 이후 재개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최지우입니다.